여보, 어머님 요양원 빨리 보내. 자리 찾다고 하면 어쩔 거야?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비상구 계단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한우를 구워주며 어머니 건강하세요라고 웃던 그 며느리였습니다. 전세라고 둘러대고 일단 요양원 처박은 다음에 집 팔아버리자고. 노인네가 그 큰돈 쥐고 있어봤자 뭐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며느리의 명품 스카프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믿었던 아들의 침묵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히던 그날, 저는 눈물 대신 차가운 결심을 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들 부부가 마주할 텅 빈 집에는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사연 시작합니다. 지글지글 고기 익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어쩐지 속이 느글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젓가락으로 잘 익은 소고기 한 점을 집어내 밥그릇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먼저 드세요. 2+ 등급이라 입에서 살살 녹아요. 평소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든 며느리 지영이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최고급 한우 세트를 들고 와서 직접 고기까지 구워대니 불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나는 밥그릇에 놓인 고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무슨 일 있냐?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아들 준태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준태가 내 눈치를 슬쩍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그 한숨 소리가 신호탄이라도 되는 것처럼 며느리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어머님 걱정하시게. 그냥 말씀드려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뜸 들이지 말고 말해봐. 준태가 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정말 좋은 병원 자리가 났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진짜 대박 날 자리예요. 그래서 병원 개업하게? 네. 그런데 자금이 딱 전세 보증금만큼 모자라서요. 아들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듯 작아졌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뒤집었으며 모은 돈으로 산 이 2층 양옥집이었습니다. 준태가 내 표정을 살피며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집 파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딱 2년만 전세 놓고 그 보증금으로 병원 먼저 차리자는 거죠. 제가 자리 잡으면 이자 쳐서 바로 엄마 집 다시 찾아드릴게요. 옆에 있던 며느리가 내 어깨를 주무르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준태 씨가 이번에 개업만 하면 원장님 소리 듣는 거예요. 어머니도 이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사셔야죠. 이참에 시설 좋은 요양원에서 휴가처럼 좀 지내다 오세요. 요양원? 내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지영이가 눈을 반달처럼 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만 요양원이지 실버타운이나 다름없어요. 밥도 영양사가 맞춰서 주고 친구분들도 많고 얼마나 좋은데요. 집에 혼자 계시면 적적하시잖아요. 나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내 집 놔두고 남들이 해주는 밥 먹으러 가라는 소리가 달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손을 잡은 아들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40이 넘도록 월급쟁이 의사로 눈치 보며 사는 아들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정말 집 파는 건 아니지? 아유, 엄마도 참. 제가 엄마 집을 왜 팔아요? 딱 2년만 빌려주시는 거예요. 준태가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는 속으로 긴 한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생각해보마. 아들의 얼굴이 금세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제가 진짜 효도할게요. 며느리도 덩달아 신이 나서 고기를 더 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잘 생각하셨어요. 자, 더 드세요. 오늘 고기 다 드셔야 해요. 접시 위에 쌓이는 고기들이 어쩐지 붉은 혀를 날름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바쁘다며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아들의 발걸음이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엄마, 그럼 조만간 부동산 사람이랑 다시 올게요. 쉬고 계세요. 어머님, 들어가세요. 오늘 고기 맛있었죠?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지고 나는 멍하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신발장 위에 놓인 화려한 무늬의 스카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하고 왔던 명품 스카프였습니다. 이런 정신머리하고는 이걸 두고 갔네. 나는 스카프를 집어들고 급히 슬리퍼를 꿰인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내려가고 없었습니다. 아직 1층까지 가지 않았을 거란 생각에 비상구 계단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막 내려가려는데 아래층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웅웅거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발을 때려던 동작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여보, 어머님 요양원 빨리 보내. 자리 찾다고 하면 어쩔 거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상냥하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쇠를 긁는 듯한 목소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준태의 목소리가 뒤이어 들려왔습니다. 알았어. 내일 바로 입소 상담 예약할게. 근데 엄마가 요양원 시설 안 좋으면 안 간다고 하실 텐데. 당신 바보야? 일단 시설 좋은데 사진만 보여주고 입소 당일에는 그냥 싼 데로 모셔다 드리면 돼. 치맥이 있다고 하면 못 나오게 할 수 있어. 그래도 엄마가 나중에 알면 난리 나실 텐데. 난리는 무슨. 어차피 그 집 팔면 우리한테 떨어지는 돈이 얼만데. 전세라고 둘러대고 일단 요양원 처박은 다음에 바로 매매로 돌려야지. 노인네가 그 큰 돈 쥐고 있어봤자 뭐해?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스카프가 스르르 미끄러져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난간을 꽉 붙잡았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대답할지 그게 너무나 무서우면서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잠시 후 준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알았어. 엄마 눈치채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자. 부동산에는 내가 미리 말해둘게. 금매로 내놓을 거니까 빨리 팔아달라고. 그래, 잘 생각했어.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하고 우리도 강남으로 이사 가자고. 또각또각. 며느리의 구두 소리가 멀어지고 비상구 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계단을 울렸습니다. 나는 차가운 계단참에 쪼그리고 앉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라도 지르면 그들이 다시 올라올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명치 끝이 불에 댄 것처럼 뜨겁고 아팠습니다. 내 새끼가, 내 아들이 평생 내 입에 들어갈 것 안 먹고 내 몸에 걸칠 것 안 입히며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생선 비린내 난다며 친구들에게 놀림받을 때도 기죽지 말라고 메이커 운동화 신겨보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나를 속이고 내 집을 팔고 나를 감옥 같은 요양원에 가두려 하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참담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며느리의 스카프를 주워들었습니다. 먼지가 묻은 스카프가 마치 내 처지 같아 보였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고기 굽던 냄새가 여전히 지독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느리가 남기고 간 굽지 않은 생고기가 핏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고깃덩어리가 꼭 난도질 당한 내 마음 같았습니다.
나는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힘없이 앉았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내 눈빛이 서서히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식탁 위에 고기를 노려보며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가슴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천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자 나는 까칠해진 눈을 비비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목을 가다듬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전화했어? 어디 아파? 아들의 목소리에는 잠기움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아픈 건 아니고. 네가 어제 한 말 말이다. 어제 한 말이요? 전세 놓자는 거요? 아들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또렷해졌습니다. 그래. 밤새 생각해봤는데 내 말이 맞는 것 같다. 자식이 잘 되겠다는데 내가 돕는 게 맞지. 수화기 너머에서 아들이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정말이지 엄마. 와, 진짜 잘 생각했어. 내가 금방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준다니까. 그래, 알았다. 그리고 그 요양원이라는데 이름이랑 주소 좀 불러봐라. 짐 싸기 전에 한번 가보기나 하려고. 아, 거기요? 효도 실버타운이라고 진짜 시설 좋아요. 문자로 찍어 보낼게. 근데 엄마 혼자 가려고? 내가 같이 갈까? 아니다. 너 병원 일로 바쁠 텐데 뭐하러 오냐? 나 혼자 바람 쐬러 다녀오마. 그래, 알았어 엄마. 사랑해. 사랑해. 평소엔 듣기 힘들던 그 말이 오늘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나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외진 산비탈이었습니다. 효도 실버타운이라는 간판은 녹이 슬어 칠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보여줬던 화려한 팸플릿 속 건물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설마 여기는 아니겠지. 불안한 마음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락스 냄새로 덮으려 애쓴 듯 했지만 그 밑에 깔린 지린내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로비에는 초점 없는 눈동자의 노인들이 휠체어에 짐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카운터에 있던 여직원이 껌을 씹으며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면회 오셨나? 아니, 저 입소 상담 좀 하러 왔는데요. 여직원은 내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혼자서는 상담 안 돼요. 보호자 데리고 와요. 자리도 없어서 대기 걸어야 하는데 제 아들이 여기 시설이 제일 좋다고 해서. 시설이야 좋죠. 근데 보호자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바쁘니까 나가요. 여직원은 쳐다보지도 않고 손을 휘저었습니다. 나는 쫓겨나듯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화단턱에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쉬러 가는 거라고? 최고급 시설이라고? 아들의 말은 죄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이런 시궁창 같은 곳에 던져놓고 내 집을 팔아 자기들 배를 채우려 한 것입니다.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억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래, 끝까지 한번 해보자. 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집문서, 정확히는 등기권리증과 내 인감도장이 든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그들은 마음대로 집을 팔 수 없었습니다. 나는 시장에서 장사할 때 돈을 넣어 다니던 낡은 복대를 찾아 허리에 찼습니다. 복대 안에 서류 봉투와 도장을 집어넣고 옷으로 단단히 덮었습니다.
배가 불룩하게 나왔지만 헐렁한 몸빼 바지를 입으니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갑옷을 입은 것처럼 든든했습니다. 딩동, 딩동. 막 옷매무새를 다듬는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지영이는 들어오자마자 신발장에 놓인 자신의 스카프부터 챙겨 목에 둘렀습니다. 그러고는 소매를 걷어붙이며 거실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어머님, 짐 정리 도와드린다고 했잖아요. 요양원 들어가시려면 짐을 최대한 줄여야 해요. 그래, 고맙다. 그런데 내가 알아서 해도 되는데. 아유, 어머님, 혼자 언제 다 하세요? 제가 싹 정리해 드릴게요. 지영이는 말릴 새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아끼는 자개장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어머, 이 냄새 좀 봐. 조명 냄새가 아주 찌들었네. 어머님, 이 옷장 다 버리실 거죠? 요즘 이런 거 누가 써요? 그거 내 시아버지가 해준 거야. 비싼 건데. 비싸기는요. 촌스러워서 돈 줘도 안 가져가요. 요양원 방 좁아서 이런 거 못 들고 가요. 딱 필요한 옷 몇 벌만 챙기세요. 지영이는 옷장에 걸린 내 옷들을 꺼내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유행 지났고. 어머님, 거기 큰 쓰레기 봉투 좀 주세요. 나는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10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영이는 망설임 없이 내 옷과 물건들을 봉투에 처박았습니다. 그때 협탁 위에 놓인 남편의 액자가 며느리의 손에 잡혔습니다. 그건 안 된다. 내 시아버지 사진이야. 내가 다급하게 손을 뻗었지만 지영이는 이미 액자를 쓰레기 봉투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어머님, 요양원에 죽은 사람 사진 들고 가서 뭐하게요? 괜히 우울해지기나 하지. 마음 편하게 다 털고 가세요. 그래도 사진 한 장은 가져가야. 아유, 나중에 핸드폰으로 준태 씨한테 보내달라고 하세요. 요즘 누가 종이 사진 들고 다녀요? 지영이는 내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지금 화를 내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죽은 사람이 무슨 소용이냐? 다 버려라. 내 순종적인 태도에 지영이는 만족한 듯 웃음을 흘렸습니다. 역시 우리 어머님 쿨하셔서 좋다니까. 아, 맞다. 어머님. 한참 짐을 쑤셔넣던 지영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인감 도장 좀 주세요. 인감? 그건 왜? 전세 계약하려면 어머님 위임장이 필요하거든요. 준태 씨가 부동산 가서 미리 서류 작성해 놓는데요.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나는 짐짓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서랍장을 뒤적거렸습니다. 어라? 분명히 여기 뒀는데 어디 갔지? 잘 찾아보세요. 중요한 거잖아요. 지영이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나는 서랍을 다 엎어버리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냐. 지난번에 통장 정리한다고 꺼냈다가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 네, 그걸 잃어버리셨다고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짜증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다. 잃어버린 건 아니고 어디 잘 뒀을 텐데. 내가 요즘 깜빡깜빡해서. 나는 머리를 쥐어박으며 자책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지영이는 한숨을 푹 내쉬며 팔짱을 꼈습니다. 아, 어머님, 치매 검사부터 받아보셔야겠네. 그럼 어떡해요? 당장 내일 서류 넘겨야 하는데. 미안하다, 아가. 내가 내일 아침 일찍 동사무소 가서 인감증명서 떼다 줄게. 도장은 다시 파면 되고. 내일 아침이요? 확실해요? 그럼 내가 눈 뜨자마자 가서 떼올게. 걱정 마라.
지영이는 미심쩍은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더니 핸드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준태 씨 보낼 테니까 꼭 준비해 두세요. 저 약속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나머지는 어머님이 천천히 치우세요. 지영이는 대답도 듣지 않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마자 나는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옷가지들 사이에서 유리가 깨진 액자가 나왔습니다. 남편의 웃는 얼굴 위로 금이 가 있었습니다. 나는 깨진 유리 조각을 털어내고 사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병신 같아서 당신 사진 하나도 못 찍혔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이내 소매로 눈물을 벅벅 닦아냈습니다. 깨진 액자 옆에는 며느리가 두고 간 위임장이라는 종이 쪼가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집어들어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래, 내일 아침이다. 내일 아침이면 다 끝난다. 내 허리춤에 차인 복대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거다. 아침 9시가 되자마자 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틈에 섞여 쟁걸음으로 향한 곳은 동네 어귀에 있는 박간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유리문에 붙은 오픈 팻말을 확인하고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 맑은 풍경 소리가 났지만 내 마음은 천둥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에서 신문을 보던 박영감이 안경 너머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말순이 아니냐? 이 아침부터 웬일이야? 박영감은 죽은 남편의 친구이자 이 동네 터줏대감이라 내 속사정을 훤히 아는 사이였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의자를 끌어다 털썩 앉았습니다. 박영감, 나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 그래, 뭔데? 안 그래도 내가 전화 한번 하려던 참이었다. 박영감이 주섬주섬 서류 파일을 꺼내며 내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제 준태 녀석 다녀갔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역시나 아들놈이 나보다 먼저 선수를 친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준태가 뭐라고 하더냐? 뭐라고 하긴. 네가 요양원 가기로 합의 봤다면서 집 내놓고 갔지. 전세로 내놓더냐? 내 물음에 박영감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전세? 무슨 소리야? 금매로 내놨어. 그것도 시세보다 1억이나 싸게. 매매로? 그래. 내가 안 그래도 이상해서 물어봤다. 어머니가 평생 아끼던 집인데 진짜 파는 거 맞냐고. 그랬더니 네가 빨리 처분하고 현금 달라고 했다던데. 머릿속에서 윙하는 이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나에게 전세라고 거짓말을 해놓고 뒤로는 집을 팔아치울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죗값을 받는 것도 아니고 헐값에 넘기려 했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와서 나는 무릎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박영감이 내 표정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거 돌아가는 꼴을 보니 준태놈이 또 딴소리한 모양이구먼. 말순이 너 진짜 집 팔 생각 있는 거냐?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복대를 풀었습니다. 지퍼를 열고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꺼내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박영감, 지금 당장 준태가 올린 매물 내려. 그게 무슨, 내 집이야. 내 명의고 내 도장 여기 있어. 준태놈이 내놓은 건 무효야. 박영감이 얼떨떨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안 파는 거냐? 아니, 팔아. 나는 박영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파는데 준태놈 방식으로는 안 팔아. 내 방식대로 팔 거야. 내 방식이라니? 지금 당장 현금으로 이 집 살 사람 구해줘. 잔금까지 일주일 안에 치를 수 있는 사람으로.
박영감이 입을 딱 벌렸습니다. 일주일? 야, 이 사람아.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 큰돈을 일주일 만에 만들 사람이 어디 있어? 있잖아. 내 수첩에. 나는 박영감의 낡은 거래 장부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지난번에 그랬지. 상가 건물 찾던 김 사장인가 뭔가 하는 양반. 현금 뭉치 들고 다닌다고. 아니, 그걸 네가 어떻게 해. 박영감, 나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이거 아니면 나 죽어. 내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려 나왔습니다. 준태놈이 나 요양원에 가둬놓고 이 집 팔아먹으려고 해. 나 거기 갇히면 죽어서나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도와줘. 제발. 박영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내 얼굴과 책상 위 도장을 번갈아 보더니 거칠게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A씨, 준태 2호로 자식이 진짜. 알았다. 내가 해준다 해줘. 박영감은 수화기를 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님? 접니다. 박 소장? 예, 그 물건 말입니다. 주인이 맘을 바꿨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 현금 박치기. 지금 당장 계약서 쓸 수 있습니까? 통화하는 박영감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부동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금목걸이를 한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김 사장이라는 사람은 집도 안 보고 계약하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워낙 위치가 좋은 집이라 재개발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모님, 진짜 이 가격에 파시는 거 맞죠?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깁니다. 김 사장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요? 이 거래, 우리 아들놈한테는 철저히 비밀로 해주세요. 잔금 치르고 등기 넘어가는 날까지 절대 알면 안 됩니다. 김 사장이 묘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사연이 있으신가 보네. 걱정 마쇼. 난 물건만 확실하면 입 무거운 사람이니까. 박영감이 내민 매매 계약서가 내 앞에 놓였습니다. 매도인 김말순. 내 이름 석자가 적힌 칸을 보며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인가? 남편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겨준 보금자리였고 아들 준태를 의사로 키워낸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이 이제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준태야, 엄마 원망 마라. 이건 네가 자초한 일이다. 나는 인주를 듬뿍 묻혀 이름 옆에 꾹 눌러 찍었습니다. 선명한 붉은색 도장 자국이 마치 내 피눈물처럼 보였습니다. 김 사장이 그 자리에서 계약금이라며 두툼한 수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잔금은 일주일 뒤 이삿날 아침에 정확히 싸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뵙죠. 계약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는데 박영감이 내 소매를 잡았습니다. 말순아, 너 진짜 괜찮겠냐? 나중에 준태노 알면 난리 날 텐데.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난리 나겠지. 근데 박영감, 자식이 부모 버리는 건 죄가 되고 부모가 자식한테서 도망치는 건 죄가 안 되나? 박영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선글라스를 꺼내 썼습니다. 울어서 퉁퉁 부은 눈을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동산 문을 열고 나서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회색 차가 골목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 준태의 차였습니다. 헉! 나는 화들짝 놀라 부동산 옆 좁은 골목길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려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준태의 차가 부동산 앞에 멈춰서더니 아들이 차 창문을 내리고 박영감에게 손을 흔드는 게 보였습니다. 사장님,
어제 말한 거 잘 부탁드려요. 박 영감이 어색하게 손을 들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휘파람까지 불며 유유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더라. 그 웃음이 언제까지 가나 보자. 나는 골목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품속에 든 계약금 봉투가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완벽하게 속고 완벽하게 속여야 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다리를 두드리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아가는 길,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맑아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온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근처 호수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방망이질을 치고 있었고 손에 쥔 계약금, 수표가 든 봉투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멍하니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시야 끝에서 번쩍거리는 무언가가 어른거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형광색 등산복으로 휘감은 여자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나랑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그리 신나는지 엉덩이를 흔드는 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춤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아줌마 옆에 좀 앉아도 되죠? 내가 엉겁결에 고개를 끄덕이자 여자는 털썩 옆자리에 앉으며 가방에서 사탕한 알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자, 이거 하나 드셔봐. 당 떨어질 땐 이게 최고야. 아, 고맙습니다. 나는 얼떨결에 박하사탕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화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답답했던 속이 조금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혀를 쯧쯧 찼습니다. 근데 아줌마는 무슨 근심이 그리 많아? 얼굴이 아주 흙빛이네. 자식이 속 썩여? 나는 흠칫 놀라 여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얼굴에 쓰여 있나요? 쓰여 있다 뿐이야? 아주 대문짝만하게 나 억울해요 하고 써붙이고 다니네. 여자가 호탕하게 웃으며 자신의 허벅지를 팡팡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쇼. 나도 다 겪어봤으니까. 나라고 뭐 처음부터 이렇게 룰라랄라 살았겠어? 그쪽도 자식 때문에 힘들었어요? 힘든 정도가 아니지. 내가 남편 죽고 식당이라면서 아들놈 유학까지 보냈는데 말이야. 이놈이 글쎄 지 마누라랑 짜고 내 전세금 빼서 튀려고 하더라고. 내 사정과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쩌긴 뭘 어째. 그날로 연 끊었지. 그러고 나서 복권이나 사자하고 샀는데 그게 1등이 된 거야. 인생 참 아이러니하지. 세상에. 복권 1등이요? 그래. 그 돈 받자마자 내가 제일 먼저 뭘 했는지 알아? 내 이름으로 된 빌딩부터 샀어.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만 위해 살기로 했지. 내 이름은 왕여사야. 아줌마는? 저는 김말순이에요. 왕여사는 내 손을 덥석 잡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말순 씨, 잘 들어. 자식 농사? 다 헛거야. 내 인생 농사가 중요한 거지. 늙어서 돈 없으면 자식한테 짐짝 취급받지만 돈 있으면 내가 왕이야.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왕 여사가 갑자기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구겨진 팸플릿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봐. 나 이번에 이거 가려고 예약했거든. 1년짜리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 팸플릿 속에는 거대한 배와 푸른 바다 그리고 샴페인을 든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나 볼 법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왕 여사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
같이 가기로 한 친구가 며칠 전에 다리가 부러졌지 뭐야. 취소하려니까 위약금이 엄청나고 양도는 된다는데 갈 사람이 있어야지. 왕 여사가 한숨을 푹 내쉬며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혼자 가려니까 영 심심해서 말이야. 표 한 장이 붕 떴는데 아까워서 죽겠어 아주.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금 내 품속에는 집을 판 계약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면 나는 갈 곳 없는 신세가 될 터였습니다. 아들이 알선한 그 곰팡이 핀 요양원으로 끌려가느니 차라리 이 여자와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그 표 내가 사면 안 될까요? 왕 여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정말? 말순 씨가 같이 가게? 돈은 꽤 비싼데? 돈은 있어요. 지금 당장 줄 수 있어요. 나는 품속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왕 여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면 될까요? 왕 여사는 봉투 속의 수표를 확인하더니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어머머, 이 언니 통 크네. 좋아, 낙찰. 우리 같이 가는 거야. 왕 여사는 내 어깨를 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잘 생각했어. 우리 죽기 전에 원 없이 놀아보자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왕 여사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불안함보다는 묘한 해방감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왕 여사를 따라 여행사에 가서 크루즈 티켓을 내 이름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계약금으로 왕 여사가 추천한 최고급 실버타운 골드 팰리스의 입주 계약금까지 치렀습니다. 일사천리였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내 발목을 잡고 있던 족쇄가 하나씩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사 가기 전날 밤, 나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가구도 짐도 대부분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긴 집은 낯설고 고요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마치 내 인생의 카운트다운을 세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식탁 위에 미리 준비해둔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남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한참 동안 종이는 백지 상태였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까? 원망, 저주, 훈계, 수만 가지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결국 내가 쓴 것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엄마는 사표를 냅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겉면에 아들 박준태에게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집 매매 계약서, 사본과 골드 팰리스 입주 증서, 그리고 크루즈 티켓 영수증 사본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것들이 내일 아침 아들이 보게 될 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준태야, 엄마는 이제 엄마 그만두련다. 나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식탁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식탁에서 아들에게 밥을 먹이고 공부를 시키고 며느리를 맞이했었습니다. 내 인생의 희로애락이 묻어있는 이 집.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나는 미리 싸둔 트렁크 가방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휑한 거실에 내 40년 세월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리타게 저려왔지만 나는 고개를 저으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안녕. 내 가난, 내 희생, 그리고 내 아들아. 나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등 뒤에서 달칵하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내 지난 인생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조금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층에 도착해 밖으로 나오니 미리 예약해둔 콜택시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님의 물음에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인천항 국제여객 터미널로 가주세요. 택시가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나는 창문을 조금 내리고 들어오는 바람을 맞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김말순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인천항 여객 터미널의 대형 시계가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합실 딱딱한 의자에 앉아 손목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쿵쿵하고 규칙적으로 뛰었습니다. 불안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사를 치른 후 느끼는 전율이었습니다. 지금쯤이면 도착했겠구나. 나는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집의 풍경을 그려보았습니다. 익숙한 도어락 버튼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띠띠띠띠, 띠리링. 아들 준태와 며느리 지영이가 의기양양하게 문을 열었을 것입니다. 자, 들어갑시다. 이삿짐 아저씨들, 여기부터 옮겨주세요. 준태는 큰 소리치며 신발을 벗었을 테고 지영이는 코를 막으며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건 텅 빈 거실과 싸늘한 냉기뿐이었을 것입니다. 가구 하나 없이 휑한 바닥, 벽에 남은 액자 자국, 그리고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하얀 봉투 하나. 내 상상이 거기까지 미쳤을 때였습니다. 지잉 지잉 지잉. 핸드백 속에 넣어둔 핸드폰이 발작하듯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액정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 박준태. 이름 석자가 번쩍거리며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고 가만히 진동을 느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그 떨림이 아들의 당혹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다시 울렸습니다. 지잉지잉. 이번에는 며느리였습니다. 나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놀랐겠지. 귀신에 홀린 것 같겠지. 그들이 봉투를 열어봤을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엄마 사직서라고 적힌 편지. 그리고 그 뒤에 붙은 집 매매 계약서 사본. 아마 지영이는 비명을 질렀을 것이고 준태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엄마가 집을 팔았어? 요양원이 아니라 크루즈? 준태의 멍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통쾌했습니다. 평생 가슴을 짓누르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왕 여사가 매점에서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말순 씨, 뭘 그렇게 혼자 웃고 있어? 커피 식기 전에 마셔. 아, 왔어요? 고마워요. 근데 전화 안 받아? 아까부터 계속 울리던데. 왕 여사가 내 손에서 요동치는 핸드폰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스팸 전화예요. 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 요즘 보이스피싱이 기승이라니까. 조심해야 해. 왕 여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커피를 호로록 마셨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뒤집어 가방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습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객선은 곧 출항할 예정이오니.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요 왕 여사. 우리 배 타러 가야죠. 그래. 가자, 가자. 내 인생의 2번째 허니문이다. 왕 여사가 아이처럼 들떠서 내 팔짱을 꼈습니다. 우리는 게이트를 통과해 긴 통로를 걸었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크루즈 선박은 배가 아니라 거대한 빌딩 같았습니다. 하얀 선체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웅장함에 압도되어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와, 진짜 크다. 이게 배라고?
놀라긴 일러. 안에 들어가면 더 기가 막혀. 수영장에 카지노에 없는 게 없다니까. 왕 여사가 익숙하게 나를 이끌었습니다. 배에 오르는 트랩을 밟는 순간 발바닥으로 묵직한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육지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느낌이자 새로운 세상과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뿌연 미세먼지 속에 내가 살던 도시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기다툼하며 살았던 40년 세월이 저곳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생선 비린내, 돈 걱정, 자식 걱정, 그리고 배신의 상처까지. 안녕. 징글징글했던 내 인생아. 나는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련은 없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오직 아들에게 준 뼈아픈 교훈뿐이었습니다. 가판 위는 벌써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경쾌한 음악 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외국인 웨이터들이 쟁반에 샴페인 잔을 들고 오가고 있었습니다. 왕 여사가 웨이터를 불러 세워 잔 2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자, 말순 씨. 이거 한잔 해야지. 이게 뭔데요? 샴페인. 서양 막걸리라고 생각하면 돼. 쭉 들이켜. 나는 엉겁결에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투명한 유리잔 속에서 황금빛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방 속에서 또다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고 끈질기게 울려댔습니다. 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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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잉. 나는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니 부재중 전화가 벌써 50통이 넘게 와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들 박준태라는 이름과 함께 문자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사기당한 거지? 그치? 어머님,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당장 돌아오세요. 아들과 며느리의 절규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사기를 쳤다는 사실은 생각 안 하고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믿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끝까지 이기적인 것들. 나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난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닷바람이 내 흰머리를 마구 헝클어뜨렸습니다. 저 아래 검푸른 바닷물이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왕 여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따라왔습니다. 말순 씨, 뭐 하려고? 위험하게 왜 거기 서 있어? 왕 여사, 나 이제 이거 필요 없어요. 뭐? 핸드폰? 나는 아들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대체 어디야? 집이 비었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만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말 좀 해봐. 부동산 사기당한 거지? 돈 어쨌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역시나 돈 타령이었습니다. 내 안부를 묻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나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준태야, 엄마는 이제 없다. 김말순만 있을 뿐이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나는 전화를 끊지 않은 채 팔을 크게 휘둘렀습니다. 핸드폰이 내 손을 떠나 허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던 핸드폰은 포물선을 그리며 바다를 향해 떨어졌습니다. 말순 씨. 왕 여사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풍덩. 작은 물보라와 함께 핸드폰은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도 며느리의 독설도 세상의 모든 구속도 함께 수장되었습니다. 가슴속에 막혀있던 거대한 돌덩이가 쑥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빈손을 탁탁 털고 뒤돌아섰습니다. 왕 여사가 입을 떡 벌리고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와, 말순 씨 진짜 대단하네. 그걸 버려?
요즘 최신형이라 비싼 건데 비싼 쓰레기였어요. 이제 속이 다 시원하네. 나는 왕 여사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향해 내 잔을 부딪혔습니다. 챙! 맑고 청아한 유리잔 소리가 갑판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건배합시다, 왕 여사. 그래, 건배. 뭘 위해서? 나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씩 웃었습니다. 입가에 맴도는 미소가 낯설지만 기분 좋았습니다. 백고동 소리가 웅장하게 울리며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바다를 향해 그리고 내 새로운 인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 인생, 지금부터가 진짜 개업이다. 황금빛 샴페인이 목구멍을 타고 짜릿하게 넘어갔습니다. 그 맛은 내 진한 눈물보다 달콤하고 그 어떤 복수보다 시원했습니다. 크루즈 여행이 시작된 지 딱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매일 밤 이어지는 화려한 파티와 기름진 음식들은 평생 된장찌개만 먹던 내 위장에 탈을 일으켰습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배가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나는 침대 난간을 부여잡고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속이 뒤집어질 듯 울렁거렸습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말순 씨, 정신 좀 차려봐. 약 먹어야지. 왕 여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수건을 내 이마에 올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내 귀에는 왕 여사의 목소리가 웅웅거리는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환영이 보였습니다. 엄마, 배고파. 밥 줘. 5살 때의 준태였습니다. 시장통 좌판 밑에서 콧물을 흘리며 나를 올려다보던 그 어린 눈망울. 엄마, 나 아파. 엄마 손은 약손해줘. 열이 펄펄 끓던 10살 때의 준태가 내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준태야, 아가. 손에 잡히는 건 차가운 허공뿐이었습니다. 몸이 아프니 독하게 먹었던 마음마저 물에 젖은 솜니불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그래도 하나뿐인 내 새끼인데. 죄책감이라는 놈은 몸이 약해진 틈을 타 스멀스멀 기어 나왔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도망친 어미라는 자책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자 왕 여사가 혀를 쯧쯧 찼습니다. 아이고, 몸살이 단단히 났네. 마음의 병이야, 마음의 병. 왕 여사는 선상 의사가 주고 간 알약을 억지로 내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거 삼켜. 살 사람은 살아야지. 나는 쓴 약을 삼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약 기운에 취해 잠들었다 깨기를 반복한 지 꼬박 사흘이 지났습니다. 겨우 열이 내리고 정신이 좀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왕 여사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왕 여사, 무슨 일 있어요? 내 갈라진 목소리에 왕 여사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어났어? 좀 어때? 나는 괜찮아요. 근데 왕 여사 표정이 왜 그래요? 무슨 안 좋은 소식이라도. 왕 여사는 내 눈을 피하며 머뭇거렸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배 흔들리는 게 지겨워서 그렇지. 거짓말 마요. 나랑 눈도 못 마주치잖아요. 말해봐요. 혹시 내 아들 소식이에요? 왕 여사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왕 여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박 영감이랑 통화했죠? 준태한테 무슨 일 생겼죠? 빨리 말해줘요. 현기증 나니까. 왕 여사는 한숨을 땅이 꺼지도록 내쉬더니 내 손을 떼어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놀라지 말고 들어. 자네 아들, 상황이 좀 안 좋아. 안 좋다니? 얼마나? 어디 아파? 아픈 게 문제가 아니야. 걔 완전히 파산했대.
파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왕 여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집 팔릴 줄 모르고 일을 저질렀나 봐. 병원 인테리어랑 의료기기 계약금을 사채로 끌어다 썼다네. 집 팔아서 바로 갚으려고 했겠지. 사채? 근데 집은 자니가 팔아버렸고 돈줄이 막히니까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친 거야. 병원이고 처가고 가서 난동을 부린 모양이더라.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빨간 압류 딱지와 조폭 같은 사채업자들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내 아들 준태가 멱살을 잡히고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그럼 며느리는? 지영이는? 도망갔대. 친정 식구들까지 빚쟁이한테 시달리니까 못 견디고 잠적해버렸나 봐. 이혼 소송 건다는 말도 들리고. 아이고. 나는 가슴을 치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통쾌한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한 사랑의 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매가 내 자식의 인생을 완전히 부러뜨려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준태는 지금 어디 있대요? 폐인처럼 지낸대. 병원은 개업도 못하고 문 닫았고 자네 찾는다고 경찰서에 실종 신고하고 난리도 아니래. 엄마가 치매 걸려서 길 잃어버렸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억눌러 왔던 모정이 폭발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옷장으로 달려가 옷을 꺼내 입으려 했습니다. 안 돼. 가야 해. 내가 가야 해. 왕 여사가 달려와 나를 말렸습니다. 미쳤어? 지금 가서 어쩌려고. 가면 뭐 해결될 것 같아? 내 새끼가 죽게 생겼는데 어미가 어떻게 여기 있어? 가서 내가 싹싹 빌든 돈을 주든 해야지. 정신 차려. 자네 지금 돌아가면 평생 그 빚 갚아주다 늙어 죽는 거야. 또다시 그 지옥으로 들어가겠다고? 지옥이라도 좋아. 내 아들이잖아. 나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 어떡해. 나는 왕 여사를 뿌리치고 신발을 신으려다 발이 꼬여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엎어진 채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준태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다. 바닥에 차가운 냉기가 뺨에 닿았지만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불덩이를 식히지는 못했습니다. 1년 전 준태가 의사 가운을 입고 처음 출근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이제 의사야. 엄마 호강시켜줄게. 그랬던 아들이 빚쟁이들에게 쫓겨 거리를 헤매고 있을 생각을 하니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왕 여사가 내 등 뒤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말순 씨, 잘 생각해. 자니가 돈 해주고 집 해줘서 의사 만들었어. 근데 그 결과가 뭐야? 40 넘도록 엄마 등골 빼먹는 거머리잖아. 그래도 지금 도와주면 걔는 평생 못 일어나.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독하게 마음먹어. 왕 여사의 말이 가시처럼 아프게 박혔지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라도 들어야 했습니다. 살아는 있는지 밥은 먹었는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왕 여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왕 여사, 전화기 좀 빌려줘요. 뭐? 전화하게? 목소리만. 딱 목소리만 들을게요. 제발이요. 안 그러면 나 숨막혀 죽을 것 같아요. 내 애원에 왕 여사는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결국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주었습니다. 짧게 해. 그리고 절대 돈 준다는 소리 하지 마. 약속해. 알았어요. 고마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내 손가락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운 줄 알았던 아들의 번호를 0, 1, 0. 숫자 하나하나를 누를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쿵거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긴 신호음이 갔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길어질수록 내 입술은 바짝바짝 탔습니다. 받아라.
제발 받아라. 그때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내가 알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술에 찌들고 세상에 찌들어 쉰 소리가 나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태니? 내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 나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갑자기 아들의 비명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엄마야. 대체 어디야? 그 목소리에 담긴 것이 반가움인지 원망인지 아니면 살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전화기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아들의 울부짖음이 좁은 선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신 차려. 이 여편네야. 왕 여사의 고함 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그녀가 내 손에 들린 핸드폰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아들이 엄마, 엄마 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왕 여사는 가차없이 통화 보류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적. 나는 멍한 눈으로 왕 여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왕 여사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내 어깨를 양손으로 꽉 움켜쥐고 흔들었습니다. 김말순, 자네 지금 돈 붙여주면 자네 아들 진짜 죽이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새끼가 죽게 생겼는데 빚 갚아주면 걔가 고마워할 것 같아? 아니, 이번엔 빚 갚아줬으니 다음엔 병원 차려달라, 그 다음엔 집 사달라, 평생 자네 등골에 빨대 꽂고 살 거라고. 왕 여사의 말이 뼈를 때렸습니다. 나는 입술을 달달 떨며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잖아. 오죽 힘들면. 자식이니까 더 독해져야지. 자니가 평생 오냐오냐 해서 적골 난 거 몰라?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4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태가 학교에서 친구를 때려도 우리 애가 그럴 리 없다며 감싸고 돌았던 나였습니다. 성적 떨어지면 기죽지 말라고 용돈 더 쥐어주던 나였습니다. 결혼해서도 며느리 눈치 볼까봐 몰래 반찬에 나르고 세탁기 돌려주던 나였습니다. 그 모든 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아들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병신으로 만드는 독이었습니다. 왕 여사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걔가 스스로 일어서든 아니면 영원히 주저앉든 걔 인생 걔가 살게 놔둬. 그게 진짜 엄마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아들에 대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내 어리석음에 대한 통렬한 후회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줘요. 전화기. 왕 여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돈 준다는 소리 하면 내가 이 전화기 바다에 던져버릴 거야. 안 해요. 안 해. 나는 왕 여사의 손에서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보류 버튼을 해제했습니다. 다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왜 말이 없어? 끊어진 줄 알았잖아.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짜증 섞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한 조각이 바사삭 부서져 내렸습니다. 나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준태. 내 목소리가 너무나 침착해서 나조차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아들이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소리쳤습니다. 엄마 어디야? 지금 당장 들어와. 아니, 돈부터 좀 보내줘. 사채업자 놈들이 나 죽인대. 엄마 돈 많잖아. 집 한 돈 있잖아. 역시나 돈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엄마가 살아있다는데 안부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내 주머니에 있는 돈 그게 내 아들이 찾는 전부였습니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준태야, 너는 내가 걱정되지도 않니?
아, 지금 그게 중요해? 나 죽게 생겼다니까. 일단 5억만 보내. 아니, 있는 거 다 보내. 못 보낸다. 뭐, 돈 못 보낸다고. 아니, 안 보낸다. 수화기 너머에서 숨이 턱 막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돈 있잖아. 나 엄마 아들이잖아.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도 좋아? 아들의 목소리가 애원조에서 협박조로 바뀌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터져 당장이라도 송금 버튼을 눌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맑아졌습니다. 준태야, 잘 들어라. 나는 난간을 잡고 바다를 내려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네가 저지른 일이다. 내 욕심으로 집 날리고 내 허영심으로 빚졌다. 그러니 네가 수습해라. 엄마, 아들의 비명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의사 됐는데 엄마 호강시켜주려고 그런 거잖아. 아니, 넌 나 호강시켜주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고 했다. 아들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전곡을 찔린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 침묵을 뚫고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내 엄마직 사표 낸다. 뭐라고? 더 이상 내 뒤치다꺼리 안 한다고. 내 남은 돈, 내 남은 인생, 전부 나를 위해서만 쓸 거다. 10원 한 장도 너한테 안 간다. 엄마, 잘못했어. 제발. 아들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처절했지만 내 귀에는 그저 떼쓰는 어린아이의 투정으로만 들렸습니다. 끊는다. 부디 사람 돼서 살아라. 그게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유산이다. 나는 아들의 대답을 듣지 않고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툭! 통화가 끊기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힘없이 전화기를 떨구고 난간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으흐흑,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아들이 불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40년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던 김말순의 인생이 너무나 가엾고 허무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따뜻한 손길이 내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말순 씨. 정말 잘했어. 왕 여사의 투박한 위로에 나는 아이처럼 그녀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내 눈물을 닦아주듯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쏟아내고 나니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해졌습니다. 마치 썩은 이를 뽑아낸 것 같은 고통과 후련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선실창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나는 눈을 뜨자마자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피부는 전보다 훨씬 맑아 보였습니다. 세수를 하고 로션을 바르며 거울 속의 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김말순, 고생했다. 이제 진짜 끝이다. 옷장을 열어 가장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빨간 립스틱도 짙게 발랐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가니 왕 여사가 창가 자리에 앉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야, 여기. 오늘 얼굴 좋아 보이네. 배고파서 그래요. 밥 먹으러 가요. 나는 접시 가득 샐러드와 빵 그리고 고기까지 담았습니다. 음식 냄새를 맡아도 더 이상 속이 울렁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안에 침이 고였습니다. 한 입 크게 베어 무늬빵의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네. 내가 우물거리며 말하자 왕 여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럼 맛있지. 자네 인생 맛인데.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창밖에는 끝없는 수평선이 펼쳐져 있었고 파도는 눈부시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없었습니다. 아들의 소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는 오직 나만의 식탁과 나만의 여행과 나만의 인생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침 햇살에 와인잔이 붉게 빛났습니다. 왕 여사, 우리 오늘 뭐 할까요? 글쎄, 댄스 교실이나 가볼까? 아니면 카지노 가서 잭팟 한번 터뜨려 볼까? 좋아요. 뭐든 합시다. 내가 다 쏠게요. 나의 호기로운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나는 그 박수 소리를 내 새로운 인생에 대한 응원가로 받아들였습니다. 배는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다음 기항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 김말순도 비로소 진짜 내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거짓말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고 수많은 인파 속으로 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은 1년 전 도망치듯 떠날 때의 그 초라한 노인네가 아니었습니다. 지중해의 햇살에 검게 그을린 건강한 피부, 짧게 친 은발 머리에 얹은 세련된 선글라스, 그리고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걷는 발걸음. 마중 나온 왕 여사가 내 팔을 툭 치며 웃었습니다. 말순 씨, 누가 보면 할리우드 배우가 내한한 줄 알겠어. 아이고, 배우는 무슨. 그냥 잘 놀고 잘 먹은 할머니지. 우리는 서로를 보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익숙한 한국의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매캐하지만 그리운 냄새였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리무진 택시가 우리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기사 양반, 골드 팰리스로 갑시다. 내가 목적지를 말하자 기사님이 백미러로 나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아이고, 그 좋은 데 사시나 봅니다. 거기 들어가려면 대기만 3년이라던데. 네, 제가 좀 운이 좋았어요. 노후 복이 터졌거든요. 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입주한 골드 팰리스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최고급 실버타운이었습니다. 호텔 같은 로비와 맥기 뷔페식으로 나오는 식사, 수영장과 사우나까지 갖춘 꿈의 궁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오롯이 나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요가 교실에 가고 오후에는 서예를 배웠습니다. 저녁에는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허리가 휘었던 지난 40년이 전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입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동산 박 영감이 양손 가득 과일 바구니를 들고 면회실로 들어왔습니다. 어이구, 김 여사, 이게 누구야? 10년은 젊어졌네 그려. 박 영감은 내 달라진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서 와 박 영감. 과일은 뭐하러 사왔어? 여기 먹을 거 천지인데. 그래도 빈손으로 오나. 그나저나 자네 진짜 팔자가 늘어졌구먼. 부럽다 부러워. 우리는 테라스 카페에 앉아 향긋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참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다가 박 영감이 조심스럽게 표정을 굳혔습니다. 말순아. 응? 뜸 들이지 말고 말해. 준태 녀석 말이야. 궁금하지 않냐? 찻잔을 들던 내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1년 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 녀석? 죽지는 않고 살아있냐? 살아있고 말고. 죽을 고생을 해서 그렇지. 박 영감이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떠나고 나서 아주 난리가 났었지.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다가 결국 파산 신청하고 지금은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내려갔어. 요양병원? 거기서 월급 의사로 일해. 월급 절반은 빚 갚는 데 쓰고 나머지는 생활비하고. 며느리는? 지영이는 이혼 안 했대? 안 했어. 그게 참 기특하더라고. 친정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어. 지금 마트 캐셔 일하면서 같이 빚 갚고 산대. 둘이서 단칸방 월세 사는데 예전보다 사이는 더 좋아 보인다더라.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울렸습니다. 의사 사모님 소리 듣고 싶어 하던 며느리가 마트 계산원이 되었다니. 엄마 등골 빼먹던 아들이 시골 병원에서 월급쟁이로 일한다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다행이네. 정말 다행이야. 내 눈가가 촉촉해지자 박 영감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독하다 독해. 김말순이 이렇게 독한 줄 몰랐네. 그래도 자니가 독하게 구니까 걔들이 사람 된 거야. 내가 보기엔 그래. 그래. 내가 걔들 살리려고 죽은 척한 거지. 그거면 됐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내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예 교실에서 붓을 잡는 대신 노트북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내 파란만장했던 인생과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복수를 결심했던 과정, 그리고 화려하게 비상한 이야기까지. 밤새워 자판을 두드리다 보면 울다가 웃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제목은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사표를 냅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서점가를 강타했습니다. 통쾌한 복수극이자 노년의 독립선언이라는 평을 들으며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강연 요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나는 졸지의 국민 엄마가 아닌 국민 언니가 되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출판 기념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내 책을 읽고 감동한 독자들과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나는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60부터가 아닙니다. 인생은 나를 찾는 순간부터입니다. 나의 당당한 외침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플래시가 팡팡 터지고 꽃다발 세례가 이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연회장 구석 기둥 뒤에 서 있는 익숙한 두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양복을 입은 남자와 수수한 옷차림의 여자. 아들 준태와 며느리 지영이었습니다. 그들은 차마 무대 앞으로 나오지는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태의 손에는 작은 안개꽃 다발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 시선이 그들에게 닿는 순간 준태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녀석의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습니다. 울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달려내려가 내 새끼를 끌어안았을 것입니다. 왜 거기 있냐고 이리 오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을 향해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래, 왔다 갔으면 됐다. 잘 살고 있으면 됐다. 그것은 용서이자 영원한 작별의 인사였습니다. 준태도 내 뜻을 알았는지 눈물 젖은 얼굴로 깊숙이 허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뒤를 돌아 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내 빚은 다 갚았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밤이 깊었습니다. 나는 실버타운 내 방 테라스에 홀로 앉았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내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내 책 한 권과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책 표지를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지은이 김말순. 이 7글자가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김말순, 너 참 잘 살았다. 욕봤다. 나는 나 자신에게 칭찬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남편도 나를 보고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당신 아들 이제야 진짜 어른 만들었어. 나는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쌉싸름한 맛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나는 테라스 난간을 잡고 세상을 향해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모든 어머니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사표 쓰세요. 자식은 자식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인생은 셀프입니다. 마음껏 행복하세요. 내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황혼의 태양은 지고 있었지만 내 인생의 별들은 이제 막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사표가 수리되었습니다. 이상 김말순의 화려한 퇴임식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김말순 여사의 통쾌한 엄마 사직서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슴 꽉 막힌 체증이 뻥 뚫리는 시원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네 지난 세월이 떠올라 코끝이 찡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사느라 정작 나라는 이름 석자는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순 씨가 보여주었듯 내 인생의 주인공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게 두고 우리는 우리의 남은 날들을 그 누구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가꿔야 하지 않을까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의 진짜 황금기는 바로 나를 위해 살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니까요. 오늘 밤은 자식 걱정 잠시 내려놓으시고 거울 속에 나에게 그동안 참 고생했다. 이제부터는 행복하자라고 말해주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황혼이 김말순 여사처럼 당당하고 눈부시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구독과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